겪기 전에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혼자 아들 하나 보고 살았어요.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깜깜해요. 남편을 기다리며 아들을 씻기고 저녁상을 보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인국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오인국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인데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그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머릿속이 새까맣게 변했죠.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제 팔자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처럼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와 언니가 둘이 누워서 책을 읽으며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라면서요. 부모님이 일하시는 공장에 불이 나서 두 분 다 병원에 이송됐으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언니와 전 둘이 손을 꼭 붙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병원엔 이미 흰 천을 뒤집어 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요. 정말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졸지에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저와 언니는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언니는 외삼촌 댁에 1년, 큰 이모 집에 1년 살았습니다. 처음엔 삼촌이랑 이모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핏줄이라도 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다 보니 눈칫밥을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외숙모나 이모부는 대놓고 저와 언니를 보면 한숨을 쉬셨고 저희가 잠든 밤이 되면 삼촌이나 이모나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했고요. 당신이 장남도 아닌데 저희들을 왜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돼? 쟤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인인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내보내야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쟤들을 내보내? 아, 당신 돈 있어? 쟤들 월세라도 얻어줄 돈 있냐고. 아, 우리가 쟤들 월세를 왜 내줘? 지금도 쟤들 먹는 거 입는 거 다 대주고 벅차 죽겠구만. 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당신 누나네로 보내. 아, 그 집 큰딸이잖아. 저와 언니는 외숙모와 삼촌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가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는 척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 큰 이모 댁에서 살게 됐습니다. 큰 이모 댁은 삼촌 댁이랑 좀 다를까 싶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모부가 술만 드시고 오면 저와 언니에게 막말을 했거든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 팔자에도 없는 계집 애들까지 떠맡았으니 아유 내 팔자야. 술 먹었으면 곱게 들어가서 잠이나 잘 노릇이지. 아, 이 시간에 애들 앞에서 뭔 소리라는 거야. 아, 얼른 들어가 잠이나 자. 그런 날이면 언니와 전 밖에 나가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가고는 했어요. 이모부가 잠드시길 기다리면서요. 그래도 그나마 외삼촌 댁보다 이모네가 더 편했던 건 이모부가 일하러 나가셨을 때 마음이 편했다는 겁니다. 이모도 저희에게 잘 해주셨고 사촌 언니랑 오빠도 잘 해줬거든요. 그렇게 한참 예민했을 사춘기 때 여기저기 눈칫밥을 먹고 살아온 덕분에 언니나 저나 성인이 돼서도 눈치 하나는 빨라요. 저와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둘 다 취직해서 돈을 모아 금방 보증금을 모았어요. 월세 보증금이 모이자마자 저와 언니는 이모네 집을 나왔고요. 그렇게 저와 언니만 보면 으르렁거리던 이모부도 막상 저와 언니가 집을 나간다고 하자 투덜거리셨습니다. 이래서 남의 자식 키워준 공은 없는 거라니까. 기껏 먹이고 재워줬더니 돈 벌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나가 산다지. 이모부 이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나가서도 두 분 은혜 잊지 않고 명절 때마다 찾아뵐게요. 이모부 생신 때도 꼭 오고요. 그래, 우리가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 나가서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찾아오고 연락 자주 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겁이 났습니다. 말로는 외삼촌이랑 이모 댁에서 눈칫밥을 먹었다고 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열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일찍 부모님 여의고 언니와 단둘이 살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올린 순간부터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또 이런 고난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아직 머리도 채 마르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와 아들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수술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인도로 달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9살이었어요. 결혼해서 아들 낳고 밖에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가정주부였는데 졸지에 술 먹고 운전한 정신병자 때문에 과부가 돼버렸으니 제 아들을 책임지며 살아야 했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죽고 큰 충격을 받으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그대로 실신하셨어요. 그러곤 그때부터 정신줄을 놓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인 기억 상실 같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꼭 치매 환자 같았죠. 말도 어눌해지시고 옛날 기억도 깜빡깜빡 하시면서 아직 어린 아들을 보고 남편으로 착각까지 하셨어요. 인구가 배고프지? 엄마가 장사 빨리 접고 들어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할머니가 자꾸 나한테 인국이라고 불러. 나 인국이가 아니라 승우라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자꾸 인국이래.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승우가 조금만 이해해줘. 할머니 좋아지실 거야. 한순간에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시어머니를 버틸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과부예요.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면서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만 하셨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만 잘 키우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건 당신이 다 도와주시겠다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가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도 없는 절 며느리로 흔쾌히 받아주시고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친정엄마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 여기저기 방황했던 전 잘 알아요.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귀찮게 생각하는지 몇 마디 해보면 압니다. 결혼하고 저와 남편에게 작은 집을 구해주시고 시어머니는 생선가게 안에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사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함께 살자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싫다고 하셨고요. 아들내미 다 키워서 장가 보냈으면 끝이지. 내가 아들 집에 얹혀서 살아? 난 일찍부터 혼자 되고 아무도 없이 아들하고만 살아서 누구 눈치 보면서 사는 거 못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셋이나 재밌게 살아. 시어머니는 옛날 말대로 하면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일찍이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사셔서 그런지 항상 씩씩하고 뭐든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었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해도 당신은 괜찮으니 우리끼리 먹으라고 했고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당신은 생선 파는 게 더 좋다고 우리끼리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던 시어머니가 남편이 죽자 생선 장사를 하는 것도 잃어버린 채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씩씩하고 강했던 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저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겐 책임져야 할 가족이 시어머니와 아들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전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시어머니가 하시던 생선 장사를 물려받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와 가게 안에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를 챙기면서 아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며 장사를 했죠.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사는 저를 보고 주변에선 저처럼 불쌍한 팔자도 없다고들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전 남이 뭐라고 하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생선만 많이 팔 수 있다면 다 참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30 막 된 과부가 아픈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혼자 돌보면서 산다는 게 보통 정신력으로는 버틸 수 없으니까요. 전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당장 장사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해온 가게다 보니 단골 손님이 워낙 많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하면 우리 세 식구 굶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힘들어할 겨를이 있을 수 없었던 게
아들을 생각하면 제가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공부를 기똥차게 잘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머리가 좋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 2등도 해봤다고 하더니만 아들이 그런 남편을 닮았는지 학창 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 같던 아들이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더니 어디서 못된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매일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학교에서 싸움도 하고 다녀서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는 일까지 있었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한참 가게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승호 어머니. 승호가 학교에서 일이 좀 있어서 어머님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 말씀 안 드렸는지 어머님께서 오시질 않으시길래 제가 연락드렸어요. 전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데 아들 담임이 절 학교에 오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일절 저에게 말이 없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일이 바빠서 찾아뵙 줄 못했네요. 내일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선생님이 직접 전화까지 했으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전 가게 문을 닫고 학교로 향했죠. 그런데 아들 학교 교무실에 간 전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 승호가 요즘 사춘기인지 정관 좀 많이 달라서요. 원래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불만이라도 있는 애처럼 친구들하고 붙기만 하면 싸워요. 며칠 전엔 같은 반 애 때려서 코피까지 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한 건데 애가 글쎄 자기는 엄마 없으니까 모셔올 수가 없단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전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내내 얼굴이 빨개져서 민망했어요. 원래도 아들이 말을 잘 듣거나 얌전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마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저와 사이가 안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죽고 가게 하느라 바쁘다 보니 아들에게 부족한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아서 하고 싶다는 건 웬만해선 다 해주면서 오냐오냐 길렀어요. 그래서인지 애가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평소에 보면 제가 생선가게를 하는 것도 창피하고 싫은지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 집이 생선가게 한다는 말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 허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말씀이 걸려 그날 저녁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나눴죠. 요즘 사춘기가 온 거냐, 왜 친구를 때린 거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눈이 번쩍 커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우리 학교에 왔었어? 왜? 학교에 올 거였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말 안 하고 왔어? 쪽팔려. 얼굴을 잔뜩 구기며 쪽팔린다고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전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뭐? 너 이 자식,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네 학교에 간 게 왜 쪽팔린다고? 엄마 생선 장사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엄마 설마 그 옷 입고 학교에 온 건 아니지? 그 옷에서 생선 냄새 장난 아니란 말이야. 순간 전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아들은 제 말은 아예 들리지 않는 건지 자기 얘기만 해댔어요. 제가 생선 냄새가 나서 창피하다고요. 어? 그래, 엄마가 생선 냄새가 나서 창피해? 그러는 넌 친구랑 싸워서 코피까지 나게 해놓고 그건 안 창피하니? 네가 깡패야? 왜 친구 코피를 터뜨려? 전 아들이 괘씸하고 미웠습니다. 저라고 평생 만지지도 못했던 생선 대가리를 척척 잘라내면서 생선 가게 하고 싶었겠어요. 이게 다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아등바등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이 제 마음을 몰라주니 서러워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그 새끼 왜 때렸는 줄 알아? 그 새끼가 내가 의대 갈 거라고 했더니만 난 아버지도 없이 가난한 새끼라 죽어도 의대 못 간다잖아. 돈 없어서. 순간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뭐야? 어떤 자식이 내 아들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네가 왜 의대를 못 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생선을 팔든 뭘 팔든 너 무조건 의대 보내줄 테니까.
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랬습니다. 전 저대로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사느라 신경 쓰지 못했는데 아들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제 아들을 의대에 보내는 거요. 공부도 제일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부모 만났어도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가난하고 생선 장사를 하고 있으니 제 잘난 아들이 그런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때 전 다시 각오했어요. 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의사 선생님을 만들기로요. 그래서 그때부턴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생선을 팔았죠. 아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고요. 물론 참기 힘든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원래 제가 새벽 시장에 가면 아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시어머니를 가게에 모셔다 놓고는 했는데 아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시장에 들르는 게 힘들다고 해서 그럼 시장에 들르지 말고 바로 학교로 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챙기겠다고요. 어쩌겠어요. 공부하기도 바쁜 애한테. 정신도 온전치 않은 할머니를 맡길 순 없으니 그냥 제가 새벽 시장에 갈 때 트럭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진 가게에 데려다 놓으면 혼자 잘 계셨는데 얼마 전부턴 자꾸 밖에 나가 길을 헤맸거든요. 평생을 일했던 시장인데도 길을 잃어서 가게까지 찾아오지도 못하고요. 행여나 시어머니를 잃어버릴 기라도 할까봐 전 장사를 하면서도 연신 시어머니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식겁할 정도로 땀을 빼는 일이 수두룩했어요. 한참 장사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뜨거운 걸 만지다가 화상을 입어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자꾸 밖에 나가서 찾아다니느라 애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정말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요. 그래도 눈물을 손으로 비비며 꾹 참았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앞으로 아들이 의사가 되면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꾹 참고 산 게 보람이 있었죠. 제 아들이 단번에 의대에 합격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동네에서 우리 아들만큼 똑똑한 놈은 없으니까요.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등에 날개라도 생긴 것처럼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전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있어 전 항상 부족한 엄마였어요. 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니 더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입학식 날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놀기로 해서 엄마랑 할머니 와도 잠깐밖에 못 봐. 집에서 먼데 그냥 오지 마세요. 내가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오랜만에 가게까지 닫고 대학 입학식에 갈 생각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글쎄 아들이 오지 말랍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요. 졸업식 끝나자마자 집구에 가서 한 달 넘게 얼굴도 못 봤는데 엄마랑 할머니 보고 싶지도 않아. 엄마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죽겠는데. 집이 지방이다 보니 대학까지 너무 멀어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일찍 서울에 올라가 월세방을 구해줬어요. 마음 같아서는 넓은 전세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의대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 월세밖에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에이, 내가 주말에 내려가면 되지. 집도 좁아서 올라오셔도 있을 데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하루라도 생선 더 팔아야 나 전셋집 빨리 구해주지. 엄마, 입학식 날은 진짜로 안 와도 되니까 생선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어오세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직도 자는 모습을 보면 제 속으로 낳은 새끼가 맞는데 저렇게 서울대까지 입학해 버젓이 대학생이 된 모습을 보면 저 잘난 게 진짜 내가 낳은 새끼 맞나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쩐지 내 아들 같지 않고 어려웠어요. 서울에 올라간 이후 더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못 보니 거리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은 더 대단해질수록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아들이 의사 면허에 합격해 진짜 의사가 될 때까지 아들 얼굴을 10번이나 봤나 봐요. 의대 졸업식 때도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어요. 사실 주변에선 자식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명색이 서울대 졸업식인데 안 가냐고 했지만 전 아들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 간 게 창피하다고 소리쳤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거든요.
그때야 아들도 어렸고 나도 뭘 몰랐으니 그랬지만 지금은 아들도 다 큰 성인인데 행여 주변 친구들 앞에서 저한테 생선 냄새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돼서 더 못 가겠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 그런지 혼자 사는 아들이 밥이나 챙겨 먹을까 걱정돼서 수시로 전화는 해요. 물론 무뚝뚝한 아들은 4~5번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해요. 제가 여러 번 전화해서 어쩌다 받아도 아들은 항상 피곤하다는 말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죠. 아, 오늘도 잠 못 잤어? 목소리에 힘이 없네. 아니 그렇게 매일 잠도 안 자고 일만 해서 어떡해. 밥은 챙겨 먹은 거야?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집에 갈 시간도 없어서 빨래도 못 돌리고 간신히 잠만 자고 나와서 양말이랑 속옷도 다 사서 입고 있는데. 아이고, 엄마가 장사한다고 한번 올라가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다른 의사들은 가족들이 다 알아서 챙겨줄 텐데. 됐어. 챙겨주긴 무슨. 나 혼자가 편하니까 행여나 걱정된다고 또 불쑥 찾아오지나 마요. 나 교수님 찾아서 들어가 봐야 돼. 나중에 통화해요. 아들들은 원래 다들 그런가요? 어릴 땐 아무리 사고를 치고 다녀도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기도 했는데 다 큰 성인이 되고 나니 자기 얘긴 잘 하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매번 툴툴거리기만 해요. 그럴 때면 내가 부모로서 너무 해준 게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괜히 더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한번 아들에게 먼저 전화라도 오면 무슨 일인가 기분이 좋아 생선을 손님에게 팔다가도 고무장갑 벗고 아들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아들, 웬일로 먼저 전화를 걸었어? 아니, 무슨 일 있어? 핸드폰 화면에 아들이라는 2글자만 봐도 심장이 쿵쾅 크게 뛰고 절로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면 이런 게 바로 자식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는 언제나 짝사랑이에요. 아들 전화를 기다리지 아들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끊거든요. 엄마 이번에 전세금 올려줘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입금을 안 했어. 아, 바빠 죽겠는데 주인한테 또 전화 왔잖아. 아이고 엄마가 새벽 시장 갔다 와서 은행 가서 보낸다는 게 깜빡했다. 미안해. 지금 바로 갔다 올게. 아, 그러게 핸드폰으로 돈 보내는 것 좀 배우라니까. 아우 답답해. 아, 주인한테 또 전화 오면 받기 싫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요. 알았어 아들. 내가 바로 보낼게. 제가 이래요. 매일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아들 답답하게 하니 아들도 저에게 전화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아이고 의사 아들 전화인가 보네. 아니 아들이 의사면 돈도 잘 벌 텐데 아직도 돈을 보내주고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제 아들이 의사라고 하면 무슨 재벌이나 되는 줄 알아요. 다 속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아유 이제 막 의사 면허 딴 새내기라 대학병원에선 보통 월급쟁이만큼밖에 못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진 도와줘야죠. 그래 그래 앞으로 교수 되고 자기 병원 차리고 그러면 돈 긁어 모을 텐데 그때 되면 평생 생선 팔아 뒷바라지한 엄마한테 알아서 얼마나 잘하겠어. 그땐 생선 쳐다도 볼 일 없이 스테이크만 썰걸. 아들 하나 의사 만들었다고 주변에선 다들 난리예요. 앞으로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다들 저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땐 저도 모르게 어깨가 고추세워지긴 해요. 이게 바로 자식 잘 키운 덕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더군요. 제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내 아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나마 내 품 안에 있을 땐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잔소리도 하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부족한 거 없이 키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대학을 가면서 집을 나가고 나서는 연락도 자주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지내니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전화 통화하다가 하소연을 좀 했어요. 시어머니가 전보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이젠 아예 혼자 두고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새벽 시장에 가는 잠깐이라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하나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딱 잘라서 하는 말이 그냥 요양원에 보내랍니다. 어차피 할머니 정신도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봐야 뭐해. 엄마 부모도 아닌데 괜히 엄마 몸 축내지 말고 그냥 요양원 보내세요. 아들 딴엔 절 걱정해서 한 말인진 몰라도 전 너무 서운했어요. 아들이 꼭 남 같아서요.
아들, 너 어떻게 할머니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할머니가 지금이야 정신이 없으셔서 그렇지 그전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네 아빠 죽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너 대학 보내라고 집 한 동 고스란히 엄마한테 준 거 잊었어?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아,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당장 내려가서 엄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맨날 전화할 때마다 할머니 얘기하는 거 듣는 건 좋은 줄 알아? 나도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느라 죽을 맛이거든.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또 괜한 소리 했네. 신경 쓰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제 잘못이죠 뭐. 타지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아들한테 괜히 제 속마음을 보이는 게 아닌데 괜히 이런저런 헛소리를 해서 애 신경만 더 쓰게 만들었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간 김에 이것저것 검진을 받았는데 폐 상태가 안 좋아서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말이 이제 연세가 90이 다 됐으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혼자다 보니 이래저래 불안해서 아들에게 물어보려고 계속 연락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통화할 때마다 자꾸 힘든 얘기만 해서 듣기 싫어서 안 받는 건가 싶어 메시지도 보내놨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쁠 때 하루 이틀은 원래도 연락이 안 되곤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연락이 안 되는 건 처음이라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서울에 한번 올라갔어요. 집 계약할 때 한번 와보고 처음 오는 거라 집 비밀번호도 몰라서 서울역에서부터 연신 전화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혹시나 집에 있을까 싶어 초인종을 눌렀는데 다행히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군요. 그런데 집안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전 놀라서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한 번 더 호수를 확인했는데 분명 아들 집이 맞더라고요. 집안에서 나온 여자는 언뜻 봐도 20대 초반 아가씨로 행색이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가슴만 간신히 가린 옷차림에 팬티보다 조금 긴 바지를 입고 문을 벌컥 열더니 나더러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여기 분명 내 아들 집인데 아가씨 누구예요? 아, 오빠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저 오빠 여자친구예요. 반가워요, 어머님. 오빠 병원에서 일하러 갔는데 들어오세요. 절 보자마자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여자애가 자리에 폴짝폴짝 뛰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끌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런데 몇 달 만에 온 아들 집은 처음 계약했을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집안에 담배 냄새가 진동하고 물건들로 꽉 차 있었어요. 아들은 이 여자애와 같이 사는 건지 여자의 물건도 잔뜩 널려 있고 아들도 뭘 이렇게 샀는지 집안에 옷이랑 신발이 가득하더라고요. 애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돼서 올라와 봤는데 혹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전화를 이 정도로 안 받은 적이 없어서. 도저히 집이라고는 앉을 데도 없어서 서성거리며 얘기를 하자 아들 여자친구라는 애가 해맑게 깨진 아들의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오빠 핸드폰 망가져서 새로 샀는데 아직 어머님한테 번호 안 가르쳐줬나 보다. 내가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어머님 왔으니까 얼른 집에 오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자애가 싹싹하고 친절하긴 한데 묘하게 맹한 게 좀 특이하다 싶었죠. 차갑고 냉정한 내 아들이 저런 애를 좋아한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집에 와 있다는 전화에 아들이 10분도 안 돼서 집에 왔더라고요. 아들은 저와 말을 나눌 짬도 없이 갑자기 여자친구라던 애랑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관이 따로 없었어요. 너 뭐야? 네가 설마 우리 엄마까지 집에 불러들인 거야?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거냐고. 뭐래? 내가 네 엄마 부른 거 아니거든? 네가 열받아서 핸드폰 던지는 바람에 핸드폰 망가져서 연락 안 된 거잖아. 네 엄마가 전화 하도 안 돼서 오셨단다. 어떻게 엄마한테 번호도 안 보내냐? 왜? 이 김에 엄마랑도 아예 연락 끊고 살려고 그랬냐? 알고 보니 핸드폰이 망가진 것도 둘이 싸우다가 던져서 그렇게 됐나 보더라고요. 어쩌라고. 네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기나 해, 거머리야. 뭐? 거머리? 내 돈이나 갚아 이 새끼야. 돈 꺼놓고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지금 당장 내 돈 안 갚으면 내가 네 병원에다 소문 다 낼 거야. 술
술집녀 꼬셔서 놀 만큼 놀아놓고 돈까지 뜯어갔다고.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여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사실도 놀라운데 제 아들이 이 여자에게 돈을 빌렸대요. 내가 의사라니까 지도 좋아서 마음먹고 꼬시려고 돈까지 갖다 바치길래 불쌍해서 좀 놀아줬더니만 이제 와서 뭐? 돈을 갚아? 웃기고 있네. 다 필요 없으니까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꺼지라고. 아들은 여자가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흥분해서 난리를 치더니 여자 가방을 집 밖으로 던지며 여자를 내쫓았어요. 전 이러다 사고가 날 것 같아 아들에게 그만하라고 사귀던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고 혼을 냈지만 아들은 제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다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기껏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어 놨더니 저런 애랑 놀아나? 도대체 쟤한테 빌린 게 얼마길래 그래?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를 빌렸는지 물어볼 게 아니라 몽둥이로 패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 했는데 아직 어리고 창창한 내 아들 혹여나 잘못될까 싶어 그 돈을 다 갚아줬습니다. 아가씨에게 절대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요. 그 일 이후 전 아들에게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서울대까지 나오고 의사라는 애가 왜 저렇게 철이 없나 싶어서요. 그 이후 몇 달은 저도 정신이 없어서 아들 일에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폐에 물이 찬 게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며칠은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가게에도 나가지 않았고요. 가게에 나가면 자꾸만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은 사람은 또 살아야 하니 일을 해야 하는걸요. 전 몸을 간신히 일으켜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혼자 우중충하게 집에 있는 것보단 가게에서 나가 일을 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좋았죠. 장사로 바쁜 와중에 웬일로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들놈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난리를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몇 달 만에 연락이 와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잠깐 휴가를 내고 미국에 갔다 온답니다. 갑자기 미국? 매일 바쁘다고 할머니 49제 때도 못 온다더니만 갑자기 미국은 왜 가는데? 여행이라도 가는 거야? 여행 비슷한 건데 결혼할 여자친구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인사드리고 오려고요. 간 김에 아예 결혼 허락도 받고 오려고. 결혼이라니? 전에 만나던 걔랑은 당연히 헤어진 줄 알았는데 설마 다시 또 만나는 거야? 엄마,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걔가 무슨 여자친구야. 혹여나 나중이라도 내 여친 앞에서 그 못된 년 말도 꺼내지 마. 그 길로 내 혼사길 바로 막히는 거야. 전 순간 어안이 다 벙벙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다른 여자랑 싸우고 난리를 치더니만 갑자기 결혼할 여자친구가 생겼다네요. 제 아들이지만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여자를 참 좋아해요. 세상에 뭐 이런 남봉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말문이 막혀 입을 딱 다물었는데도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은 일주일 미국에 있다가 올 생각이니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언제 나한테 어디 간다고 보고하고 다녔니? 웬일로 연락을 다 했대. 엄마가 또 며칠 연락 안 된다고 쪼르르 집이랑 병원에 찾아올까봐 그러지. 암튼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원래도 무뚝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이니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간다고 먼저 연락해준 게 고마울 따름이었죠. 알았어. 미국 다녀오거든 엄마한테도 네 여자친구 정식으로 소개해줘. 네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라고 하니까 엄마도 궁금하네. 제 말에 아들은 결국 대답도 안 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한 얘기를 한 이후 통 연락이 없길래 걱정돼서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 아무래도 걱정이 돼 가게 문 닫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이 녀석이 또 뭔 사고를 친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아들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분명 아들 집이 맞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집 비밀번호라도 물어보는 건데 전화도 받지 않으니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전 혹시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아들이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죠. 아들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 마음에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글쎄 제 아들이 병원을 그만뒀다네요. 심지어 간호사 말이 제 아들이 병원을 그만두고 아예 미국으로 갈 거라고 했답니다. 순간 전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을 그만뒀다는 건 뭐고 병원을 차린다는 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서요. 바로 얼마 전에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 없다고 생활비를 조금만 보내달라고 하더니만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을 차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전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대로 집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면 안심이 되지 않아 못 내려갈 것 같았거든요. 전 다시 아들이 사는 집으로 가봐야겠다 싶어 병원을 나섰죠. 그런데 그때 병원 건너편 횡단보도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옆에 웬 여자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더라고요. 바로 저 여자가 결혼할 여자인가 보다 싶어 전 반가운 마음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한달음에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연락이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여자가 어떤 애인지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들,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연락했는지 알아? 전 아들 어깨를 툭 치며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냐고 했어요. 그제야 저를 발견한 아들은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크게 뜨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아들 옆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었어요. 전 당연히 승우 엄마라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들이 먼저 나서서 소개를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아줌마 자기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집 가정부야.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나더러 아들이라고 부르시거든. 난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랜만이에요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순간 전 시간이 그대로 멈추기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당황했어요. 아들이 저더러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아줌마랍니다. 전 다시 곱씹으며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가정부? 내가 왜 가정부야? 전 너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말을 버벅거리며 아들 팔을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아들은 절 외면하더니 제게 꾸벅 인사를 하고 그대로 길을 건넜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전 발이 떨어지지 않아 아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내내 방황하다가 결국은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 집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 그 잠깐 동안 전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자식이 나를 또 개무시해? 내가 생선 장사하는 거 창피하다고 해서 평생 그림자처럼 없는 듯 지내줬더니만 이제 나의 엄마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살고 있었어. 전 아들이 괘씸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오지 못하게 하고 만나던 여자들도 한번 제대로 소개도 해주지 않은 게 다 이런 이유였어요. 주변에 아예 엄마인 나를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였죠. 만약 결혼하기로 했다는 그 여자와 함께 있다가 집 앞에서 다시 나를 만나면 아들은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전 아들의 진짜 모습을 다 까발려줄 생각이었어요. 제가 아들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린 지 2시간이 지나자 그제야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절 발견한 아들은 순간 미간을 구기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며 걸어왔어요. 역시나 제가 집 앞에 와 있을 줄 알고 여자친구는 안 데리고 왔더군요. 그러더니 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들어오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전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아들이 문을 열자마자 활짝 열고 아들보다 앞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은 여전했어요. 저에게 다시는 사치 부리지 않는다고 돈 아껴 쓸 거라고 해놓고 여전히 집안엔 명품 옷들과 신발들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자기 주제에도 맞지 않는 걸 이렇게 사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딱 보니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 여자들 등이나 쳐먹고 다니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아들에게 확인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너 아까 무슨 짓 한 거야?
감히 평생 뒷바라지만 하느라 고생한 엄마더러 뭐? 가정부? 너 이 자식이 제정신이야? 아들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절 배신한 것도 모자라 모두를 속였어요. 엄마,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엄마도 누구보다 내가 잘 나가고 잘 살기 바라잖아. 아까 그 여자 아버지가 미국에서 병원을 해. 나 그 집에 잠깐만 가면 미국에서 인생 완전히 피는 거야. 아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미국으로 장가를 갈 거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 따라 미국 가서 살려고 병원도 그만두고 엄마도 엄마라고 소개도 못하는 거야? 왜? 엄마가 생선 장사한다고 하면 그 여자가 너랑 결혼 안 해준대? 이렇게 된 김에 전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그동안 저도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절 부모로서 존경하기는커녕 창피해야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말 절 버리고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건지 꼭 알고 싶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그 여자애랑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다 외국에 계시다고 했어. 아니, 엄마도 알잖아. 내가 좀 귀티도 나고 의사잖아.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만나면 당연히 좀 있는 집안 자식인 줄 알더라고. 아들은 이미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서울대를 나와 의사까지 됐으면 우리 집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성공한 건데 거기에 만족할 줄 모르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죠. 마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너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이 엄마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제가 다 포기한 듯 아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아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술술 얘기를 하더군요. 저더러 그냥 없는 듯 살아주면 된답니다. 그 여자애와는 이미 얘기가 끝난 상태로 곧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서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새로 취득할 거래요. 그러면 미국에서 결혼하고 바로 그 여자의 부모 병원에서 근무할 거랍니다. 결혼식 날 자기 부모는 대충 미국에서 돈을 주고 구해서 외국에서 온 척 연기하게 할 거고요. 어차피 부모님도 외국에서 사업한다고 했으니 자주 안 보고 산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의심하지 않을 거래요. 여자들은 시부모가 있는 걸 싫어하지 자주 못 본다고 아쉬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래, 역시 똑똑한 우리 아들 머리 좋네. 그렇게 해. 미국 가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 엄만 지금처럼 살 거니까 엄마 걱정은 말고. 전 모든 걸 해탈한 사람처럼 아들의 손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를 정도의 해맑은 얼굴로 밝게 웃더라고요. 엄마 정말 좋은 엄마야. 나 미국 가서도 엄마 안 잊어. 내가 달러 많이 벌어서 꼬박꼬박 보내줄게. 나 절대 엄마 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성공해서 엄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은 끝까지 절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전 아들에게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에 간다고 한 날까지 일절 연락하지 않았죠. 괜히 미국에 간다고 신난 아들 마음에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전 아들이 어느 때보다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아들의 출국 날이 됐어요. 전 일찍 공항에 가서 아들을 기다렸죠. 잠시 후 아들이 멋진 옷을 입고 예쁜 여자친구와 공항에 나타났더군요. 멀리서 봐도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날을 위해 새 옷을 샀어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건데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 허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여자친구의 앞을 가로막았죠. 그러자 저를 발견한 아들의 얼굴은 참 볼만했어요.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때 아들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절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 저번에 뵙던 그 가정부 선생님이네. 여기서 또 뵙네요. 우리가 인연인가 봐요. 여자친구가 참 싹싹하더군요. 이제 보니 제 아들이 여자복은 있는 것 같아요. 만나는 여자마다 자기보다 괜찮은 애들만 만나는 거 보면요. 아가씨가 똑똑하네. 맞아요. 우리 인연. 내가 여기 있는 숭어 엄마거든.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 내가 도저히 아가씨 부모한테 미안해서 이 자식을 미국에 보낼 수가 있어야지. 오늘은 좀 슬프고 쪽팔려도 미래를 생각했을 땐
아가씨도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제 말에 아들 여자친구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저에게 어머님이 맞냐고 몇 번이나 물었죠. 그러자 당황한 아들은 저에게 여긴 왜 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여길 왜 와? 내가 미국 가서 알아서 연락한다고 했잖아. 제발 이러지 말고 가요. 전 순간 참지 못하고 아들의 머리통을 세게 갈겼어요. 온 힘을 다해서요. 그러자 아들이 놀라서 절 노려보더군요. 전 곧장 그 얼굴에 사진을 여러 장 던져줬습니다. 그러자 사진이 꽃가루처럼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곧바로 사진을 주워 확인하더군요. 사진 속엔 아들과 그 술집에 다니던 전 여친이 서로 끌어안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봐도 모르니까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알려줄게요. 내 아들 전 여친 술집에서 일하던 착실한 아가씨인데 내 아들하고 만나다가 임신도 하고 돈도 뜯겼어. 자그마치 3천. 근데도 내 아들하고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 아들놈이 발목 잡히기 싫다고 애를 지웠다네. 아이고 어린 나이에 불쌍하지. 이런 놈한테 돈까지 뜯기고 버려졌으니. 제 말에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지나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자친구는 사진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럴만하죠. 믿었던 남자가 쓰레기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아들 전 여친에게 빌린 돈을 물어주면서 전화번호랑 주소를 받았거든요. 혹여나 돈만 받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되니까요. 그 번호를 이런 식으로 쓸 줄 몰랐는데 제가 연락해서 사진 몇 장 보내달라 했더니 신나서 보내주더라고요. 승우 씨, 이게 정말이야? 이 사진들, 초음파 사진 다 진짜냐고.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3천도 엄마가 주고 중절하는 돈도 엄마가 줬잖아. 그래놓고 어떻게 이래?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여친 중절시킨다고 나더러 돈 달라고 했냐? 친구가 돈 꺼가서 없다고 했지, 이 미친놈아. 아, 그리고 아가씨 하나 더 남았는데 이놈이 부모 외국에서 사업한다고 했지? 아니야, 나 시장에서 생선 팔아. 엄마, 뭐 하는 거야? 전 미리부터 캐리어에 넣어간 생선을 꺼내 아들의 머리에 퍼부어줬습니다. 이게 어떤 생선인 줄 알아? 너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신발까지 다 사준 생선이고 너 의사 만든 생선이야. 알아,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진 저도 가물가물해요. 온몸에 생선을 뒤집어 쓴 아들놈을 보고 배를 잡고 웃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당연히 그 여자에게 차였습니다.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당했다가 얼마 전에 합의를 봤대요. 전 감옥을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썼는데 아들놈이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서 해결하기는 했나 봐요. 그 이후 아들이 몇 번 찾아왔지만 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들은 아마 제가 이러다 말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닙니다. 전 다시는 아들을 만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게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전 분명 의사로 키웠는데 사기꾼으로 컸더라고요. 전 아들이 더한 사고를 쳐서 감옥까지 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군요. 그래서 공항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제가 멈춰주지 않으면 아들은 스스로 멈추지 못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부모로서 할 일은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들 녀석이 어떻게 살든 이제 절대 신경 안 쓸 겁니다. 이번 일로 아들은 저에게 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심장을 죽이는 독이요. 아들 없이도 혼자 잘 살라고 여러분께서 좀 응원해 주세요. 응원하는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시길 바랄게요. 전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인형도 아기처럼 품에 갖고 다녔던 것 같네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지만 늘 언젠간 결혼해서 꼭 내 아이를 가져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30대가 지나고 정신없이 일만 했었지만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담배도 피우지 않고 늘 몸에 좋은 영양제랑 엽산 같은 걸 챙겨 먹었어요. 좀 오버스럽죠?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내 아이의 아빠가 되면 어떨까? 이 사람은 어떤 아빠가 될까 하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아빠가 되면 가장 이상적일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적이고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힘들게 아이를 가졌어요. 그 소중한 내 딸아이가 미친 시부모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될 뻔했거든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복수했지만 아직도 딸의 흉터를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20대 후반에 전 좋은 아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 남자를 만나서 3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1살이란 나이는 아직도 어리고 좋은 나이인데 그땐 왜 그렇게 조바심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조금 더 맞벌이하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 아이를 가지자고 했지만 전 더 나이가 들면 아이가 가지기 어렵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많이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한약도 몇 개나 지어먹고 산부인과에 가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기대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결혼하고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처음엔 별말 안 하던 시부모님도 계속 소식을 물어오셨고요. 점점 나이도 먹어가니까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참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배에다 주사를 꽂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가져야 하는구나 하고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많이 안쓰러워하면서 도와줬지만 계속 착상이 되지 않고 임신이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제 친구 나영이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나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제 절친이에요. 결혼해도 별 뜻이 없고 통역하는 일을 하는데 일하기도 벅차다며 우리 부부랑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노는 게 유일한 힐링이라는 친구였죠. 3차 시술이 실패했을 땐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다 내 탓 같고 남편도 같이 가서 검사해봤을 때 지극히 정상이었거든요. 종교가 없었지만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서 심지어 천지신명도 찾고 정말 많이 빌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차라리 있어서 힘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네요. 4차는 악으로 깡으로 더 했었고요. 드디어 5차일 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더라고요. 배아 이식을 하고 며칠 동안 화장실 갈 때만 빼고 다 누워서 지냈습니다. 허리 아프고 힘들어도 제발을 외치면서 삼신할머니까지 부르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일부러 인터넷 쇼핑도 하면서도 애기용품을 장바구니에 일부러 담아뒀죠. 꼭 곧 살 사람들처럼요. 그런 간절함이 통했는지 5차 시도 끝에 드디어 임신을 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하루하루 배가 나오고 몸이 무거워져도 전 행복하기만 했죠. 전 아이를 맞을 이런저런 준비들을 시작했어요. 임신 일기는 기본이고 아이 면 기저귀도 만들었고요. 면 기저귀가 아이 피부에 좋다고 해서 100개 이상 만들었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만 유난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아기 공주님을 얻고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고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남편은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모든 세상은 제 딸 하나를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은 아이를 좀 자유분방하게 자라게 하고 싶어 했지만 제 아이는 꼭 가장 안전하게 자라야 했고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이니까요. 남편은 너무 유난이고 항상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우는 일도 잦아졌고 아이를 봐주고 싶어도 제가 자주 화를 내니까 아이는 그냥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기 시작했죠.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이 아빠로서 가정의 소속감도 느끼고 가장으로서 인정도 좀 해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제가 남편이 하자는 모든 것에 거의 반대했던 것 같네요. 돈 버는 거에 전념한다고 친구도 없었던 남편은 그나마 편한 나영이한테 자주 하소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영이가 자주 네 남편 신경 좀 써줘라. 저러다가 삐뚤어지겠다 얘기해줬지만 제 세상은 오직 딸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힘들다가 점차 적응하고 나아지겠지.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엄청 불같이 화를 내던 날이 있어요. 남편은 외동은 아니지만 장남이었고 시골에 아버지 없이 계시는 어머니께 애틋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골 계신 어머니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 했고 어머니도 남편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했죠. 전 어머니께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어머닌 그래도 손주를 낳았다고 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칠순이 되셨는데 남편이 한 달 전부터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잔치는 시골에 동생이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미리 좋은 선물이라도 같이 고르자고 얘기를 했었죠. 전 계속 하나를 케어하느라 잊어버렸고 결국 선물도 남편 혼자 샀어요. 출근 때문에 바빠서 생신 전에 받을 수 있게 택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퀵을 보내든지 저한테 보내는 것만 좀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사실 남편은 일찍 내려가고 싶어 했지만 갑자기 업무 상황이 꼬여서 칠순잔치에 오후나 돼서야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전 하나를 데리고 가기 쉬운 거리도 아니고 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안 내려가겠다고 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섭섭한 것 같았지만 하나가 아픈 그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칠순잔치에 내려간 남편이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께 보낼 옷을 보냈어야 하는데 비슷하게 포장되어 있던 고기를 보냈더라고요. 친정에서 저희 먹으라고 좋은 고기 보내주신 건데 아무 생각도 없이 포장지가 초록색인 것만 보고 고기를 종이 박스에 넣고 택배를 보낸 거예요. 안에 있는 고기는 다 상해서 악취가 나고 선물인 줄 알고 열어보신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죄송한 마음에 더 저한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해가 가는데 전 제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죠. 하지만 아이 옷이랑 기저귀 하나하나 다 소독하고 먹는 거 신경 쓰고 챙기고 집안 청소하고 살피고 아이 교육까지 하려니 다른 건 특히 남편 식사나 이런 건 챙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배달시켜 먹으라고 해도 배달 음식은 이제 싫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싸주신 반찬도 제가 잊어버리거나 택배 온 거 확인 못해서 많이 상해서 버렸거든요. 그 이후로는 밥에 대해서 별말 없어서 어떻게 먹고 다니겠지 했는데 칠순잔치 사건 이후로 그냥 남편은 늘 집에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어요. 크게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저한테는 아이 케어하는 데 집중하라고 하고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으니까 각방을 쓰자고 하더라고요. 서운함보단 그게 하나를 키우는데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계속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아침밥을 차려놓거나 해도 먹고 나가지 않더라고요. 마칠 것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거나 회의 중이라고 문자가 오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하라거나 이렇게 대답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매일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들어오면 씻고 자고 새벽에 다시 나가는 걸 반복했습니다.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잘 읽지 않고 피곤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별일 있는 거 아니면 대화는 나중에 하자고요. 대화를 피하는 느낌이어서 지금은 서운한 게 많이 쌓여서 그렇겠지만 좀 지나고 적응하면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육아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영이랑도 오랜만에 연락했었는데 자기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등을 돌리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좀 우울했지만 하나가 있어서 그래도 웃고 하나가 걷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런 서운함도 다 사라지고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는 제 딸이자 베프가 됐습니다. 하나가 어린이집 다니고 한 5살이 됐을 때 이젠 그래도 좀 제 자신도 돌아볼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도
불안하긴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고 나니까 주변도 이제 좀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행인 건 남편은 하나에겐 좋은 아빠였습니다. 아이랑은 대화도 하고 숫자나 글자도 알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줬죠. 저한텐 전혀 어떤 기대도 바라는 것도 없었지만요. 남편이랑 싸우기라도 해서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이게 다였습니다. 나영이에게도 제가 너무 소홀했어서 나랑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대화를 피하는 건가 해서 집 앞에서 몇 번 기다렸는데 집에 많이 늦게 들어오는 건지 시간이 안 맞아서 자주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전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이 제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전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가 깊게 잠들고 난 후 혹시나 늦은 시간에 나영이한테 찾아가면 볼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나영이 집에서 다정하게 뽀뽀하고 헤어지는 남편을 봤어요. 늦은 시간이다 보니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뽀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한두 해 동안이 아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느낌이라 전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 두 사람 앞에 다가가서 불렀어요.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라고요. 둘은 좀 놀라는 눈치였지만 언젠간 들킬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왔었던 나영이 집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깔끔한 걸 좋아해서 별다른 짐을 두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둘만의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꽤 생겼더라고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들도 있고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구나 싶었네요. 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던 거냐고, 또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놀랐다면 미안하다. 애가 더 크면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알게 해서 나도 유감이야. 최대한 빨리 이혼하자 우리. 아니, 무슨 변명이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아? 어떻게 나랑 제일 친한 나영이랑 이럴 수가 있어? 나영이 넌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우리가 묻고 싶다. 너한테 나랑 나영인 뭐였는지. 난 돈 벌어오는 기계고 나영인 네가 필요하고 부탁할 게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었잖아. 잊었어? 버림받는 건 우리지 네가 아니야. 네 옆에 있으면서 우린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만 들어서 네 옆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 물론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건 우리도 바라는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하고 기댈 사람이 필요했어. 서로 가장 가깝고 서로 이해해줬던 사람이 나영이었을 뿐이야. 서로를 위해서도 빨리 정리하고 헤어지자. 하나 생각은 안 해? 어떻게 이래? 애가 상처받을 생각은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하나 때문에 계속 같이 살 수도 없잖아. 상처만 남은 관계인데 그만 정리했으면 좋겠어. 모두를 위해서. 안 돼. 내 딸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 없어. 내가 부탁할게. 둘이 살림을 합치든 같이 살든 나 이제 상관없어. 근데 나 이혼 못해. 하나 20살 되기 전까지 절대 이혼은 안 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하나 상처 입히지 말아줘. 둘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결국 이혼하지 않고 일주일에 3일은 각방을 쓰지만 집에 와서 자는 걸로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참 바보 같죠. 우리 하나가 나중에 제 마음을 알까요? 임신했을 때부터 쓰던 일기에 하나하나 제 마음을 꾹꾹 실어 적었습니다. 어떤 모욕과 수치,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놓이더라도 넌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야. 내 영원한 반쪽, 내 친구, 내 딸 하나야 라고요. 아마 일기보단 하나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했었으니 넌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아주 긴 편지요. 제 남편과 친구는 지키지 못했지만 난 너만은 오롯이 이렇게 지켜냈노라. 전 그 후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이 남편과 저의 관계를 눈치채지 않게 더 밝은 사람처럼 웃고 옷도 화사하고 예쁘게 입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강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잘 안 됐어요. 내 딸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아픔을 겪는 날도 있을 수 있지. 아니,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럴 순 없어. 절대 안 돼. 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를 대하고 주의를 줬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라면서 바이올린의 재능을 많이 드러냈어요. 자기의 감정을 음악에 고스란히 잘 드러냈고 듣는 사람들은 다 감탄했죠. 크게 될 거다. 이대로만 잘하게 해라. 이런 말들은 정말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아이에게 특출난 재능이 있는 건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하나도 바이올린을 정말 좋아하니까 중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성공한 삶을 살도록 온 힘을 다해야겠다 다짐했죠.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제한하고 자세도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항상 고쳐주고 연습 시간도 정해주고 아이가 놀고 싶다고 애원해도 한 가지에 열중해서 성공한 사람들 영상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우러러 볼 거다. 넌 꼭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이런 말만 계속했죠.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됐는데 저랑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쓰는 신조어도 찾아서 배워보고 유행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봤는데 온통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뿐이었죠.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왜 이게 유행이 되는지 모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아이가 사춘기이고 저랑 말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남편은 하나를 데리고 나갔다가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는 밝아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뭘 좋아한다고 당신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잘 안 난대. 당신 언제까지 상대방 말을 안 들을 거야? 언제까지 이게 좋은 거라고 강요만 하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상대를 윽박지를 거냐고. 쟤도 나처럼 잃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우리 나가서 뭐 했는지 알아? 하나가 좋아하는 거 보고 사고 먹고 온 게 다야. 쟤 얼굴 어떤지 봤지? 마음대로 좀 하게 해줘. 쟤는 새장 속의 새가 아니잖아.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소유물이 아니야. 나도 하나도 말이야. 사람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어. 고생 없이 희생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알잖아. 재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는 천재라고. 바이올린 천재. 꾸준히만 하면 정말 큰 성공할 거라고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얼마나 극찬을 하는데 나 쟤 꼭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나가 성공하고 싶대? 바이올린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싶대? 그런 말 당신한테 한 적 있어? 그때 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가 바이올린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나? 아무런 기억도 나질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해서 잘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가 정말 바이올린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기만 하는 딸. 사춘기는 그럴 수 있다고 책에서도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 외면은 정말 절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딸이 헤매는 시간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원래 가려던 목표 고린 지점까지 가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는데 저는 덜 고생하고 빨리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험한 세상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는데 소파에 앉아서 생각하고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클래식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그런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저랑 대화하지 않고 지낸 시간이 길어졌는데 레슨 선생님은 하나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칭찬을 해줘서 고마웠지만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하나가 원해서 하는 건지 내가 시켜왔어서 그 압박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력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전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학교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요.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놀고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학교에서 적성이랑 심리검사한 게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열심히 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요. 그 고통을 풀 수 있는 통로가 음악밖에 없어서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 바이올린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랑 대화하지 않은 지 몇 달이 됐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한테 갔어요. 말로 하면 피하기만 할 것 같아서 글로 써서 하나한테 줬죠. 사랑하는 하나야,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너한테 좋은 것들만 주려고 했었어. 네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걸 어리석은 엄만 얼마 전에야 깨달았어. 미안해. 너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좋다고 너에게 강요했던 모든 시간들을 사과할게.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 서둘렀던 날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엄마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결정권도 너에게 다시 돌려줄게. 이제 네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 과정에서 오는 아픔과 힘듦 모두 너에겐 새로운 경험들일 테지만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더 멋있어져 있을 널 이젠 걱정하지 않고 응원할게. 난 진심으로 네가 행복하길 바래.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주면 좋겠다.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내려놓고 방에서 나와 3시간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푹 한잠 자고 났는데 꼭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우선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불어서 딴 사람 같더라고요. 하나는 알아서 학교에 갔는지 집엔 아무도 없었는데 청소를 시작했죠. 오랜만에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늘 하나 위주로 식단을 짜고 건강한 메뉴들만 골라서 만들어주느라 정작 제가 먹고 싶던 걸 못 먹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도 바보같이 살았었네요. 좋아하는 꽃꽂이도 배우러 다니고 새로 일하려고 보니까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이도 먹었는데 몸 쓰는 일은 힘들겠다 싶어서 우선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집에 와서 먹을 간식이나 밥은 여전히 열심히 준비해줬지만 아직도 하나랑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가끔 하나 아빠가 집에 와서 하나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렇게 대화하는 거구나. 하나는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애만 키우느라 경단녀가 됐지만 제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놔야 나중에 하나 결혼도 시키고 유학 간다고 하면 유학도 보내야 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랑 제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많이 삐뚤어져 있었다 보니까 제 편지를 받고 이제 자기를 아예 포기해버렸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도 엇나가거나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사건은 터지고 말았죠.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친구들한테 털어놨는데 친구 한 명이 하나를 얄밉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랑 싸워서 힘들다고 하는 애가 늘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엄마가 사준 옷에, 엄마가 사준 액세서리, 학용품, 화장품, 향수 다 엄마가 사준 거 맨날 자랑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괜히 힘들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듣기 싫다고 얘기했나 봐요. 서로 욕하고 밀고 싸우다가 몸싸움까지 갔는데 다 같이 악기하는 애들이라 절대 손이나 팔을 안 다치려고 주의하는데 그날따라 걔는 뭐에 씌인 것처럼 저 잘난 척하는 손가락까지 다 짜증난다면서 하나 손을 밟으려고 했대요. 하나는 절대 손은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걔 발을 잡고 당겨버렸고 걘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짚었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골절이 됐대요. 다른 애들도 증언해주고 CCTV를 봐도 먼저 시비를 건 건 상대편이어서 하나는 정당방위가 됐지만 딸은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걸 말리지 못했습니다. 애 아빠한테 얘기해서 말려보라고 했지만 남편도 역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하셨던 말이 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강압적으로 눌려서 살았던 모든 서름을 풀려고 하는 듯이 또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게임만 하기 지루했는데 데이팅 앱 같은 걸 깔아서 모르는 남자들이랑 채팅을 했었나 봐요. 저랑 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도 말할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말이 좀 잘 통한다 싶은 사람을 찾았나 보더라고요. 한 이틀 채팅했는데 서로 만나자고 뜻이 맞아서 나갔었대요. 말도 없이 집에서 나가서 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휴대폰만 챙겨 들고 미친 듯이 달려갔더니 얻어맞아서 엉망이 된 하나가 보였습니다. 데이팅 앱을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나 봐요. 아직도 놀라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의 하나는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전 말없이 하나를 안고 토닥여줬습니다. 그 남자 새끼는 서로 좋아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현이 계속 밀당만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피하길래 열받아서 좀 엎치락덮치락 했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헛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내 딸을 강간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때리기까지 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게 열받아서 저도 가서 뺨 몇 대를 날리고 손이 미끄러져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모텔로 끌려 들어가진 않았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경찰한테 저놈 제발 콩밥 좀 먹게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강간 미수에 폭행 치사까지 하면 더 형량이 늘지 않냐고 했더니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량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고 분했지만 합의금으로 3억을 주든지 아닌 깜빵 가라고 엄포를 놨죠. 하나랑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모습을 다시 보고 눈물을 흘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운동화 한 짝이랑 슬리퍼 한 짝을 신고 왔는데 그거에 눈물이 터진 거였더라고요. 엄마는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역할을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늘 딸을 통제하고 잘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 외투는커녕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경찰서까지 달려온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그냥 너무 죄송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엉엉 우는데 저도 같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오랜 세월 묵었던 오해를 풀고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죠. 같이 맛집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러 다녔어요. 친구처럼 딸처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반짝거렸던 것 같네요. 그때 보여주었던 하나의 미소는 아직도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하고 있을 만큼 정말 예뻤습니다. 하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저도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나는 그만뒀던 바이올린도 다시 시작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불행은 아직도 시작도 안 된 상태였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추억거리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지금부턴 본격적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는 중등과정은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땄고 고등과정도 학원에서 배우고 있었죠. 열심히 노력하더니 고등과정은 1년 만에 마스터해서 또래보다 일찍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래도 전 정말 감사했죠. 학교는 그만뒀지만 그래도 금방 정신 차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점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능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었는데 하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해서 둘이 사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2살 정도 됐고 하나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서 고민했지만 정말 예쁘게 만나겠으니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저한테 인사도 왔더라고요. 저도 연애를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인데 남자친구를 조금 이따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전 남자친구 어디가 마음에 드냐고 했더니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자기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랑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는 게 느껴지면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올린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면서 영상도 찍어서 간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본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정말 날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그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빠의 부재 때문일까? 내 영향 때문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을 감정 없이 만나는 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만나보니까 자기한테 점점 가스라이팅을 하고 집착하는 모습에 정신을 차리고 끊어내려고 했는데 대충 눈치를 차린 남자가 하나를 임신시켰더라고요.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았죠. 이제 겨우 마음 먹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도 자책하더라고요.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아이 낳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다고. 네 몸은 주인은 너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이죠.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여려 터진 녀석은 자기한테 온 생명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기어이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도 어린 딸이 가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욕을 먹고 원망을 듣더라도 더 단호하게 말리지 못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그놈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만 떵떵거렸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고철 재활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여자애가 나이도 어린데 몸간수도 하나 못하고 벌써 애를 가져서 남들 보기 부끄러울 테니 그냥 빨리 같이 살게 하는 게 모양새도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험한 일을 한다고 해도 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결혼을 깨고 싶었습니다. 남자애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집안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한테 정말 이건 아니라고 그만하자고 몇 번 말렸지만 자기 선택이니 존중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안 형편도 그렇고 임신해서 몸도 힘든데 굳이 지금 결혼식 올릴 필요 없고 애 낳고 나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애를 무시하는 건지 집안을 무시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남자애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뭐가 잘못된 건지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비록 임신해서 하는 결혼이지만 애들 앞날은 제대로 축복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기라도 제대로 치러서 보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만. 축복이요? 아이고 이건 사고죠. 저희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냥 한창 일하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저런 혹을 달아가지고 언제 돈을 모으고. 아이고 눈앞이 캄캄하네요. 다행히 저희 공장 사택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신혼집처럼 살면 되니까 사부인은 걱정 마시고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애 제대로 키울 생각을 해야죠 지금. 그래요. 요즘 스몰 웨딩이 대세인데 뭐 다 생략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가볍게 시작하면 되죠. 저는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딸은 반쯤 자포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자기의 행동에 대한 반성, 자책, 후회로 가득해 보였지만 그것도 하나가 배우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울면서 그 공장 사택에 하나를 보냈는데 직접 가보면 마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불이랑 식기 같은 거 새로 다 사서 보냈죠. 이럴 때 남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 저도 제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만큼은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었는데 아이도 무사히 자랄 수 있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3개월 후에 갑자기 하나가 잘 지내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락이 없었던 지도 오래됐고요. 근데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사택으로 갔는데 세상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택은 너무 썰렁하고 온기도 없었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고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축 처져서 의식이 없더라고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산모까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외상은 없는데 산모가 뭔가 충격을 받아서 애가 유산된 것 같다고요. 의식을 찾은 딸은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같이 울고 달래고를 반복했죠. 어렵게 입을 뗀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신우이랑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요. 야, 저 어린애를 왜 임신시켰냐? 사고를 쳐도 좀 나중에 치든가. 아, 동네 부끄러워서 너 애 임신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 공장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좋아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널 배신하려고 하길래 술 진탕 먹이고 콘돔에다 장난좀 폈지. 근데 바로 임신될 줄 누가 알았나? 아, 저기 애 기저귀값 분유값 될 생각하니까 벌써 눈앞이 캄캄하다. 아씨,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아빠가 돈 좀 보태주겠지? 야, 저 짠돌이 구두쇠가 퍽이나 돈을 주겠다. 너 보고 공장에서 일하라고 할걸? 아, 난 절대 공장에서 일 안 할 거야. 절대. 내 가오가 있지. 저런 일 왜 해? 아, 아니면 하나 쟤네 엄마한테 돈 좀 모아놓은 것 같은데. 애 더 초췌하게 만들어서 그 집에 돈 좀 뜯어내면 되지 뭐. 아, 내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 그 엄마 딱 딸내미한테 목숨 거는 호구상이던데? 하나한테 준 옷이랑 가방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 나 그거 내일 일하러 갈 때 좀 쓸게. 야, 네가 쓰라고 했다가 하면 별말 못할 거 아니야. 내가 살면서 그런 옷에 가방에 구두에 언제 들어보겠냐? 그 덕이라도 봐야지 뭐. 아니다. 몇 개 팔면 돈 좀 될 것 같은데. 제 몸 상태 안 좋으니까 몇 개 없어져도 상관없지 않을까? 나중에 물어보면 뭐 날 왜 도둑년으로 모으냐고 소리 좀 질러주면 깨갱할 것 같은데. 아싸, 돈 좀 만져보겠구나. 혼자 먹기 없지. 반반 나누자, 어? 그 말을 듣는데 그날 하나가 믿고 있었던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대요. 엄마는 늘 나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또 고집부리다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이런 험한 꼴을 보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대요. 조금씩 통증이 있긴 했는데 아랫배가 다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서 애도 엄마가 절망해버린 걸 알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나 나중에 다시 내 나이로 태어나주면 그땐 정말 좋은 아빠,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빌어주고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이는 유산됐고 마음 아프겠지만 네가 행복할 때 아이를 가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말했죠. 하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울었지만 꼭 복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다른 방법도 많으니 굳이 그 집에 다시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한 남편과 그 시누이를 용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 집으로 보냈는데 한 달도 못 돼서 딸한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 엄마 내 손 좀 찾아줘요, 엄마. 전 일하던 것도 팽개치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딸은 거의 반실성한 것 같은 얼굴로 절 보자마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 손가락이 잘렸어. 엄마, 나 바이올린 켜야 되는데. 엄마. 난리통에 그놈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절 정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 손가락 하나 없다고 죽지도 않는다. 어디서 수선이야. 사람들 부끄럽게 목소리 좀 낮추지 못해. 내 딸한테 소리 지르지 마. 다들 손가락 좀 찾아줘요, 빨리요. 다행히 한마디 정도만 잘렸지만 아끼하는 사람한테 손가락 절단은 정말 너무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그 와중에 입을 삐죽거리고 팔짱만 끼고 있는 그 여자를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딸 수술이 먼저였기 때문에 전 초조한 마음으로 찾아가 멈춰진 기계 사이에 끼어있는 손가락을 찾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손가락을 챙겨서 구급차를 타고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갔죠. 손가락 접합 수술을 하는 곳도 잘 없고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수술에 손가락은 건질 수 있었어요. 아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가락까지 다친 하나는 정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를 좀 때려달라고도 하고 다른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야,
내가 전에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네 삶의 모든 결정권을 네게 돌려줄 거니까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했던 말. 나 그냥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거고 아픔과 힘든 상황들이 너에겐 새로운 경험들일 거지만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넌 더 멋있어져 있을 거라고 했던 말 말이야. 삶은 이렇게 달콤하지 않아. 오히려 쓰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건데 넌 지금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야.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 과정 지나가면서 지금의 너를 만날 수 있었어. 우리 이 과정도 현명하게 잘 지내보자.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네가 아팠던 만큼 다 갚아줘야지. 그럼 네가 힘을 내야 해. 너 그러려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갔잖아. 나 같은 든든한 네 편을 두고 이렇게 힘을 못 쓰면 어떡하니?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엄마, 엄마, 엄마. 하나는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밥도 먹고 힘이 좀 나더니 수술한 손가락이 벌써 간질간질하다고 웃더라고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악기 다루는데 문제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방에 캠을 설치했더라고요. 신우이가 제가 하나한테 준 옷이랑 가방, 구두를 훔쳐가는 거 다 찍혔고 남편이란 사람은 하나 폰으로 하나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자기한테 송금하고 돈을 빼가더라고요. 제가 비상금으로 쓰라고 준 돈인데 하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돈인 양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전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가 다치게 방조하고 방관한 사람들 다 가만둘 수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연락했죠. 남편은 그간 하나한테 있었던 일을 모르다가 하나가 겪은 일들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자기한테 다 맡기라고 하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그 공장이 망했더라고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도 아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을 다 모아서 노동청에 고발을 한 거였어요. 영업 정지에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다치게 한 악덕 사업장이라고 기사까지 나서 사업장은 거래처가 다 끊겨서 폐쇄가 됐고요. 그 아들, 딸도 절도죄로 고소하고 또 인터넷으로 얼굴까지 다 퍼뜨렸어요. 다시는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아니 그 젊은 애가 집에서 놀고만 있는데 공장 나와서 일 좀 도우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참나 고작 손가락 한마디 잘린 거 가지고 우리 때는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그래도 안 죽는다고. 진짜 유난 떠네. 아직도 남의 자식 구렁텅이로 넣어놓고 반성 한번 안 하시네. 좋아요. 빌기라도 하면 좀 감형해 주려고 했더니 역시 필요 없겠네요. 콩밥 제대로 드세요. 어이가 없어서. 네 자식이 그렇게 다쳤으면 네 딸이 손가락이 잘렸어도 손가락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할 거야?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애를 음악하는 애라서 손 다치면 안 된다고 사정했는데 그런 애 바깥 벌라고 떠밀어서 다치게 한 널 절대 용서 안 해. 두고 봐. 재활을 부지런히 해서 상처는 좀 남았지만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부지런히 스트레칭도 해주고 손을 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왼손이 다쳤으면 거의 연주는 힘들 수도 있었는데 활을 켜는 손이라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하나 임신했을 때부터 썼던 일기를 하나한테 보여줬죠. 틈날 때마다 읽어보면서 하나는 무슨 역사책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 일기엔 그날 있었던 일과 날씨,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대화, 먹었던 음식, 하나가 움직였던 느낌 등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놀랐고 아빠와의 일도 다 적혀 있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저랑 대화를 안 하고 피하려고 했던 게 저랑 남편이 헤어지고 별거 아닌 사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자기를 유일하게 숨쉬게 해주는 사람, 자기를 좀 더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아빠까지 등 돌리게 만들었고 엄마 욕심으로 아빠를 자기한테 뺏어가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영이 이모랑 아빠가 불륜을 해서 엄마랑 별거를 하게 됐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더구나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았던 건 다 자기가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고 엄마가 한 일이었다는 것에 너무 놀랐대요.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엄마를 더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에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답니다. 그 아픈 주사들을 맞아가면서 자기만을 기다렸을 엄마한테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해서 지금 벌 받는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냥 네가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하고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저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모녀지간이지만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서로 대화하고 상의하면서, 그리고 자주 투닥투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나쁜 놈들은 다 실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네요. 제발 죗값을 치르고 좀 개과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날 때부터 다른 사람 누가 있겠냐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재활을 끝내고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대학을 진학했어요. 결국 또래들이랑 같이 학교를 갔는데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교양을 듣는데 재밌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손가락엔 흉터를 가리려고 컬러 타투를 했는데 친구들이 예쁘다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한대요. 예전 컨디션의 90%까지 올렸는데 10%도 꼭 채워서 나중에 연주회 초대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죠. 딸이 연주회를 열 때 참석하는 제 모습을 전 늘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더 능력 있는 엄마가 되려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 뽑을까 싶은 일자리에 지원했어요. 근데 다행히 연륜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서 멋지게 취업을 했습니다. 하나가 보더니 너무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늘 사랑을 받기만 해서 주는 방법도 잘 몰랐고 늘 사랑 안에서 살다 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 끔찍한 사택에 살면서 늘 자기를 위해서 밥을 하고 돈을 벌고 자기를 챙겨주는 엄마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린대요. 아이를 임신하고 내가 과연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임신을 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고 얘기해줬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내 아이를 가지길 원했고 늘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얻었을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뻤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위한 마음이 너무 지나쳤던 탓에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걸 몰랐다고요.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늘 그 자리에 있어주진 않는다는 걸 배웠다고요. 소중할수록 아껴주고 살펴줘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는 걸 말이죠. 겪으면서 너무 많이 아팠지만 같은 실수는 이제 하지 않을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죠. 하나는 이제야 엄마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말들인 걸 알지만 늘 같은 것만 하라고 하는 엄마한테 그냥 반항하고 싶어서 말도 하지 않고 외면했다는데 그게 엄마한테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지름길을 알려주는 엄마를 괴롭혀서 이렇게 돌아서 온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누구나 어둠이 눈앞에 내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눈앞에 어둠이 내려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간이요. 내 눈앞이 어두우면 그게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눈앞에 닥치는 시련들이 제대로 보이면 참 좋겠지만 우린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 어둠이 얼마나 크고 어둠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렇게 헤쳐나가야 하는 그 길을 더듬거리며 나가다 보면 내 손을 잡아주고 날 밝은 곳으로 이끌어줄 크고 작은 손들이 생기더라고요. 외로웠던 제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날과 지금 그 옆에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이요.